피니어스 반엄은 사기꾼이다. 그는 대중을 속였다. 오늘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와 위대한 사업가라는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피니어스 테일러 반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숱한 신조어들과 어록을 만들어낸 마케팅의 귀재. 지독한 인종주의자이자 착취꾼이라고 비난받았지만 노예 해방에 앞장선 이중적인 면모를 보인 인물. 피니어스 테일러 반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피니어스 테일러 반엄은 1810년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지 막 한 세대 정도 지난 신생 독립국이었는데 서쪽으로 영토가 계속 확장되고 이민 행렬이 이어져서 경제에는 활기가 넘쳤죠. 이런 환경에서 반엄은 아주 어릴 적부터 사업의 두각을 드러내는데 정치인이자 지주였던 외조부의 도움으로 잡화점 운영, 책 경매, 복권 판매 등의 사업을 펼쳤고 19살의 나이에는 프리덤 헤럴드라는 주간 신문을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문에 직접 사설도 쓰곤 했던 반엄은 자신에게 남들을 설득시키고 무언가를 믿게 만드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글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뭐든지 팔아치울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1835년 25살이 된 반엄은 코네티컷의 사업장을 다 매각하고 최대 도시였던 뉴욕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쇼를 통해 큰 돈을 벌겠다는 계획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라디오도 영화도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었고 고심하던 반엄은 마침 눈에 확 띄는 외모를 가진 나이든 흑인 노예 여성 한 명을 발견합니다. 물론 미국은 1808년 노예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지만 국내에 남아있었던 노예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이 흑인 여성은 조이스 헤스라는 여성이었는데 눈두덩이가 푹 꺼진 장님이었고 치아도 없고 손톱은 엄청 길어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엄은 당장 이 여성을 사왔고 그녀를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반엄은 호텔, 여관, 박물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헤스를 전시했고 그녀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보모였으며 현재 161세로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선전했죠. 아기 조지 워싱턴을 기른 가짜 감동 스토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반엄은 쇼맨으로서 성공적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몸이 더욱 쇠약해진 헤스는 거의 전신마비 상태였고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냥 누워있기만 하자 사람들은 점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반엄은 상황을 타개할 기상천외한 방법을 떠올려내게 되는데 바로 신문사에 익명으로 스스로를 고발 투고하는 거였어요. 피니어스 반엄은 사기꾼이다. 그는 대중을 속였다. 그가 161세라고 한 조이스 헤스는 사실 인조인간이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습게도 이것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또다시 헤스를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조지 워싱턴의 보모도 161세도 인조인간도 아니었고 그냥 80세 정도 된 가엾은 맹인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반엄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흥행을 만들어준 헤스는 1년 만인 이듬해에 사망하고 말았고 반엄은 정중하게 그녀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한 번 흥행을 맛본 반엄은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되기만 하면 이제 진실이든 거짓이든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상관하지 않고 선전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1842년 반엄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또다시 엄청난 전시품을 가지고 오는데 옛날부터 일부 선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던 인어의 미이라화된 사체였습니다. 반엄은 곧바로 남태평양의 피지섬에서 전설 속 동물인 인어를 발견했다고 홍보를 하게 되죠. 당시는 서구 국가들이 제국주의 팽창 정책과 함께 세계 오지 곳곳에 탐험가들을 파견했는데 상상도 못했던 생명체들이 새로 발견돼서 대중에게 소개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몇몇은 인어가 조작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피지 인어는 새로 발견된 오지의 신기한 생물 중 하나로 취급되었죠.
브로드웨이에서 일주일간 전시된 인어는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반엄은 자신이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인어의 사체들을 유럽 국가들은 물론 태평양 건너 일본에까지 팔아치우며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반엄의 인어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당시 새로 발견되던 미지의 생물들은 신기할지언정 기존에 알려진 생물학적인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는데, 반엄의 인어는 한눈에 봐도 생물학적인 구조가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피지 인어는 어린 원숭이의 상체와 물고기 꼬리 부분을 이어붙인 가짜였습니다. 다만 인어 사체는 처음부터 반엄이 만들어낸 건 아니었고, 맨 처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인이 일본의 어부로부터 구입한 걸 미국인 선장이 사들였고, 이후 선장의 아들이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막 판매한 걸 반엄이 보게 된 거죠. 반엄은 이 인어 미라가 어부가 장난삼아 만든 거거나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만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주목했던 건 이 미라가 훌륭한 돈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죠. 이후 반엄은 인어가 가짜임이 탄로날 때까지 여러 가짜 인어들을 만들어 판매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반엄은 전시와 함께 서커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어와 비슷한 시기 발굴한 엄지장군 톰의 등장으로 대중공연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엄지장군 찰스 셔우드 스트레트는 태어났을 때 당시 4.3kg의 우량아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생후 6개월 때 갑자기 성장이 멈춰서 더 이상 몸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반엄은 4살이던 스트레튼을 만나 엄지장군 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4살이던 엄지장군은 생후 6개월 때보다 고작 2.5cm 정도 더 성장하는 데 그쳤어요. 어린 스트레트는 예능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반엄은 노래와 춤, 마임 등을 가르쳐서 이듬해부터 톰과 함께 미국 순회 공연에 나서게 됐습니다. 특히 나폴레옹 등 당대 유명인들을 흉내내는 게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투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엄지장군은 1844년 처음 떠난 유럽 투어에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월드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명성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영국 왕실에서도 공연을 하고 프랑스랑 러시아 황제의 공식 초청을 받기에 이르렀죠. 엄지장군의 인기와 유명세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이 엄지장군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반엄 서커스단의 또 다른 외소증 스타 라비니아와 결혼해서 신문 1면을 장식했고, 링컨 대통령 부부에게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소증으로 자칫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엄지장군은 호화저택에서 평생을 부유하게 살 수 있었죠. 반엄은 엄지장군 톰을 필두로 희귀한 질병이나 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프릭쇼라는 최초의 현대식 서커스를 만들었습니다. 엄지장군 외에 유명했던 프릭쇼 단원들로는 다각인, 머틀코빈이 있었는데, 이 머틀코빈은 골반이 2개였어요. 그래서 긴 다리 사이에 한 쌍의 작은 다리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4개라는 얘기예요. 머틀은 13살 때부터 공연에 뛰어들었고 큰 인기를 얻었는데, 성인이 되고 은퇴한 뒤에 결혼해서 5명의 건강한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족보행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머틀은 이 다리를 각자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이 다리로 걸어 다니지는 못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녀와 반대로 팔다리가 아예 없는 프린스 랜디안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으로 몸통이랑 머리밖에 없어서 인간 애벌레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감명받은 반엄의 설득으로 서커스단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 그가 쇼에서 보여주는 건 입만으로 성냥불을 착 하고 붙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면도를 하는 등의 일이었어요. 관객들은 매우 놀라고 신기해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랜디안에게는 그저 매일 하는 일에 불과했죠. 자, 그리고 몸이 붙어서 태어난 창, 앵, 벙커 형제도 있었습니다. 1811년 태국에서 태어난 창과 앵 형제는 한쪽 옆구리가 붙어서 태어났는데, 그 외 건강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부모의 농사일을 돕고 달리기와 수영까지 즐겼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메콩강에서 놀던 형제를 영국의 상인이 발견해서 영국으로 데려왔고, 이후 반엄의 서커스단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이 창이랑 앵 형제는 간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창
앵 형제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 태국의 당시 국호였던 시암의 이름을 딴 샴 쌍둥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그때부터 샴 쌍둥이라는 단어는 결합 쌍둥이를 일컫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몸이 붙어있지만 완전히 다른 두 인격체였기 때문에 성격도 완전 달랐어요. 창은 외향적이고 도전적이며 술을 좋아했고 앵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창이 밤새 술을 마시면서 노름을 하면 앵은 그냥 꼼짝없이 그 옆에서 같이 밤을 새야 했어요. 그리고 감정이 상하면 서로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형제는 반엄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큰 돈을 벌었고 미국 시민권과 벙커라는 성도 얻고 80만 제곱미터가 넘는 농장과 노예들을 부리며 부유한 농장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인 자매랑 각각 결혼을 해서 앵은 10명, 창은 11명의 건강한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부부는 특수 제작된 4인용 침대에서 생활을 했는데 두 아내가 자매다 보니까 서로 다툴 때에는 형제가 각 아내의 집에 반반씩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염이 풍성한 소녀, 다리가 코끼리만큼 두꺼운 여자, 늑대처럼 온 몸이 털로 뒤덮인 남자, 거인 등 수많은 단원들이 있었고 이런 프릭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반엄은 1871년 마침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대식 서커스단 링글링 브루스 앤 반엄 앤 베일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희귀한 기형이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여러 가지 신기한 동물 쇼까지 선보였는데 이때 그 유명한 최초의 동물 월드스타 코끼리 전보가 등장합니다. 전보는 반엄이 영국에서 사들인 코끼리였는데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부터 이미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북동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서 사냥꾼에게 잡힌 아기 코끼리 전보는 파리를 거쳐 런던 리젠트 파크에 있는 런던 동물원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세계 각지의 진귀한 동물들이 모여있던 런던 동물원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였죠. 덩치가 왜소한 인도 코끼리밖에 없었던 런던에서 키가 4m, 몸무게가 6톤이나 나가는 아프리카 코끼리 전보의 등장은 런던 시민을 열광케 했습니다. 거대한 전보는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식민지를 경영하고 제국주의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영국의 상징과도 같았죠. 전보는 기존의 동물들과는 달리 철창에 갇혀서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람객들은 전보에게 비스킷과 롤빵 같은 먹이를 직접 줄 수도 있었고 등에 올라타 볼 수도 있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체험형 동물이었던 거죠. 왕족부터 노동계층까지 영국의 모든 어린이는 전보의 등에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훗날 총리가 되는 어린이 윈스턴 처칠도 전보의 등에 오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영국에서 이렇게나 인기가 많았던 전보가 어쩌다가 반엄에게 가게 된 걸까요? 사실 전보는 런던 동물원에 들어올 때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달리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전보는 마치 불안한 사람이 손톱을 뜯듯 쉴 새 없이 벽과 바닥에 상아를 갈아댔고 밤이 되면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고 벽에 돌진하기도 했죠. 또 코끼리의 생애 주기는 사람이랑 비슷한데 수컷 코끼리는 10대 중반쯤 서서히 2차 성징이 시작돼서 20살에 접어들면 일종의 발정기인 머스트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수컷이 머스트 시기가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평소의 60배까지 증가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할 정도로 난폭해집니다. 전보는 머스트와 이상 행동이 겹쳐져서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걱정한 런던 동물원은 전보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관심을 보인 사람이 바로 미국 최대의 서커스단을 운영하던 반엄이었던 거죠. 물론 런던 동물원은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런던 시민들과 아이들은 미국에게 전보를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일부는 세계제국 영국을 상징하는 전보가 무섭게 추격하는 신흥국 미국에게 팔려가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고 1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전보를 지켜달라고 여왕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런던 시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보는 결국 $10,000에 팔려서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자, 역시나 반엄은 전보를 지상 최대 코끼리라고 홍보를 했죠. 전보가 물론 크기가 크긴 했지만 반엄의 선전처럼 어마어마한 괴수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반엄의 선전 포스터를 보면 성인 남성이 전보 허벅지에도 미치지 못하고 등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무엇이든 크기만 하면 전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자주 쓰이는 전보 사이즈의 어원이 됐습니다. 자, 한편 전보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악화되는데 피부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이상 행동도 점점 더 증세가 심각해지고 있었죠. 반엄은 채찍과 갈고리 외에도 알코올을 이용해서 전보를 통제했는데 전보는 이미 영국에서부터 4리터가량의 위스키를 매일 마시는 심각한 알코올 의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반엄은 전보가 죽어도 돈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죠. 그리고 미국에 온 지 약 3년쯤 지난 1885년 술 취한 전보는 서커스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화물 열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전보의 갑작스런 죽음은 미국과 영국의 아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되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반엄은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전보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박제했습니다. 그리고 반엄은 재빨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냈죠. 전보의 죽음을 애도한다라는 구실로 박제된 시신과 함께 미국 전역을 도는 장례식 투어를 시작한 겁니다. 가엾은 전보는 죽어서도 서커스단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녔고 더 이상 전보의 공연을 볼 수 없는 관객을 위해서 반엄은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죠. 사실 전보는 술에 취한 게 아니었고 새끼 코끼리를 구하려고 스스로 열차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잃은 거다. 그리고 앨리스라는 암코끼리가 있었는데 이 암코끼리가 전보의 짝이었던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제된 전보와 함께 앨리스라는 암코끼리를 들여와서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앨리스는 전보 옆에서 종종 눈가를 닦았는데 이것이 마치 전보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여서 구경꾼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물론 이건 다 훈련의 성과였던 거죠. 죽어서도 인기를 누린 전보는 1941년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덤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엄은 스스로 서커스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의 화려한 언변은 항상 관객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엄이 독심술에 일가견이 있다고 믿었는데 반엄은 처음 보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특징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반엄의 속임수였습니다. 혈액형과 별자리, 사주를 내 얘기라고 철석같이 믿게 만드는 거랑 같은 심리효과인데 이 심리효과는 훗날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에 의해서 반엄 효과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자, 이렇듯 반엄은 자극적인 소재로 끊임없이 화제거리를 만들어냈는데 완벽한 진실은 존재하지 않고 대중은 속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었던 반엄의 선전 방식. 반엄은 사람들이 진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반엄은 19세기 수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증명하듯 뛰어난 사업가이자 훌륭한 정치인, 하지만 동시에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독특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특히나 인체의 기형을 구경거리로 만든다는 반엄의 구상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불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19세기는 어땠을까요? 인류는 근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같은 인간을 노예로 부렸고 제국주의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사회 진화론과 우생학은 상식적인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인간의 평등과 존엄 같은 이야기는 허황된 이상일 뿐이었죠. 반엄은 악랄한 착취꾼도 이상주의자도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희귀 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부모와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천대받던 단원들은 반엄을 통해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설 수 있었고 덕분에 가족도 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반엄은 동료들에게 제대로 수익을 나누어 주었고 동료들은 반엄의 서커스가 부도로 망했을 때에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또한 남북전쟁 당시 본인의 장기인 연극과 공연을 통해 노예제도를 비판하면서 미국인의 의식 전환에 큰 영향을 주었고 노예제를 지지한 남부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성공적인 심리전을 펼쳐 그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반엄은 희대의 사기꾼일까요? 위대한 사업가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